안녕하세요.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는 내내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 강인한 용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본사로 2주간 출장을 가게 된 저를 위해 시어머니는 4살 딸을 돌봐주시겠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다정함에 감동하며 안심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깜빡한 걸 깨닫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끔찍한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제 손은 망설임 없이 112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사 발령 결정서를 손에 쥐었을 때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죠. 지난 1년간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이 2주간의 출장만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과장 승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월급도 눈에 띄게 오를 터였습니다. 딸 하윤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꿈이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걱정은 그 모든 기쁨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막 4살이 된 딸 하윤이는 여름방학이라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부산건설 현장에 파견 나가 있어 최소 보름은 지나야 돌아올 수 있었죠. 곤히 잠든 딸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책상 위에 발령서를 내려놓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 욕심에 아이를 내팽개치는 이기적인 엄마가 된 것만 같은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잠시 올라와 하윤이를 돌봐달라고 부탁드릴 참이었습니다. 날이 굳을 때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엄마지만 이런 상황에 기댈 곳은 친정엄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늦은 오후 현관문 벨이 울렸을 때 제 모든 계획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본 저는 깜짝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양손에 크고 작은 짐을 잔뜩 든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평소 박 여사님은 중요한 일이 없으면 저희 부부 집에 잘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신다 해도 제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돈은 헤프게 쓰지 않는지 감시하러 오시는 게 전부였죠. 가장 최근에 오셨던 건 3달 전이었는데 제가 하윤이에게 2만 원짜리 원피스를 사줬다고 낭비가 심하다며 호되게 야단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평소의 냉랭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활짝 핀 웃음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살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집은 층수가 높아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귀가 다 멍멍하구나. 너희들 먹으라고 토종닭 2마리랑 텃밭에서 키운 채소 좀 가져왔다. 서울에서 파는 채소는 전부 농약 덩어리라 먹어봤자 병만 생겨. 저는 서둘러 어머니 손에서 무거운 짐을 받아들며 놀라움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어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시원한 얼음물을 타드린 뒤 저는 조심스럽게 출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늘 그랬듯 남편과 자식 내팽개치고 일에만 미쳐 산다며 눈살을 찌푸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박 여사님은 물컵을 내려놓으시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구, 그런 일 가지고 뭘 그리 걱정해. 걱정 말고 다녀와. 요즘 세상의 여자도 자기 일이 있어야지. 평생 부엌대기로 살아서야 어디 고개 들고 살겠니. 우리 민준이 혼자 고생하는데 네가 잘나서 쉬어줘야지. 하윤이는 이 할미가 걱정 없이 돌봐줄 테니 마음 푹 놓고 다녀오너라. 내가 남도 아니고 친할미인데 설마 애를 굶기기라도 하겠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을 짓누르던 천근만근 바위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인자하고 속 깊어 보이는 어머니를 보며 그동안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거나 어머니의 진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팔을 셔붙이고 부엌으로 향하며
쉴 새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은 내가 할 테니 넌 어서 짐이나 싸. 오늘 저녁엔 삼계탕 푹 고아서 우리 모녀 몸보신 좀 시켜줘야겠다. 삐쩍 마른 꼴로 미국 갔다간 사람들이 비웃겠다. 그날 저녁 식사는 보기 드물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구수한 삼계탕 냄새가 온 집에 퍼져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하윤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할머니 품에 안겨 애교를 부렸고 어머니는 그런 손녀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아주 오랜만에 보는 따스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박 여사님이 저를 소파로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걱정스러운 투로 물으셨습니다. 예, 서윤아, 너 그렇게 멀리 가는데 집 비워두면 무섭지 않니? 금고에 중요한 서류나 돈, 금 같은 거 많이 넣어뒀니? 요즘 도둑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금고 열쇠는 나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둬.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르는 세상이야.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마음에 작은 불안감이 스쳤죠. 어머니의 질문이 합리적이긴 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본능적인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듯한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저는 이내 나쁜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이자 내 딸의 할머니인데 설마 손주에게 나쁜 마음을 품으실 리가 있겠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고에는 집문서랑 결혼 예물로 받은 금 몇 돈이 전부예요. 금고 열쇠는 화장대 서랍에 넣어둘게요. 집 열쇠는 어머니께서 맡아주시고 가끔 들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 어머니께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2주 동안 하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윤이가 밤 9시에 우유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따뜻하게 데워서 챙겨주세요. 박 여사님은 돈을 받으시더니 눈을 반짝이셨지만 이내 주머니에 넣으시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유난 떨기는 내가 저 산만한 민준이도 다 키웠는데 하윤이 하나 못 돌보겠니? 어서 가서 자거라. 내일 공항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지. 그날 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가장 필요할 때 든든한 버팀목을 보내주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친절이 저의 순진한 믿음을 집어삼키려는 잔인한 음모의 달콤한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것을. 새벽 5시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저는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고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마룻바닥에 긴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박 여사님은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찰밥 냄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보신 어머니가 재촉하셨습니다. 일어났니? 어서 씻고 와서 밥 한 술 뜨고 가. 속이 든든해야지. 택시는 이미 불러놨다. 6시 조금 안 돼서 도착한다니까. 서둘러. 출근 시간에 걸리면 서울 시내 도로는 답도 없어. 시계를 보니 비행기는 아침 9시 이륙이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어머니의 성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씻고 침실로 들어가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하윤이는 낡은 곰인형을 꼭 껴안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물거리는 핑크빛 입술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몸을 숙여 딸의 뺨에 입을 맞추려는 순간 방문 앞에 서 계시던 박 여사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만 애써 낮춘 듯한 기묘한 톤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둬라. 지금 깨면 엄마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쳐서 너 발 안 떨어진다. 어서 가. 늦겠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캐리어를 들고
현관으로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딸의 모습을 돌아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시어머니의 재촉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딱 2주야. 2주 뒤에 엄마가 돌아와서 하윤이 선물 잔뜩 사줄게. 택시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앉아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한적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상사에게 칭찬받고 승진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돌아와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자랑하면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할까. 택시 기사님은 유쾌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선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해외 출장 가시나 봐요? 좋으시겠네. 젊은 나이에 능력도 좋으시고 이번에 다녀오시면 높은 자리로 승진하시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도착하니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환하게 웃으며 지상직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미소로 화답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여권과 항공권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신있게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항상 들고 다니던 빨간색 여권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이 텅 빈 가방 안을 더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없었습니다. 빨간색 여권 지갑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항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급히 핸드백을 뒤집어 내용물을 전부 카운터 위에 쏟아냈습니다. 립스틱, 보조 배터리, 수첩 등 온갖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짐을 다 싼 뒤 화장대 위 향수병 옆에 빨간 지갑을 분명히 두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침에 나가기 직전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박 여사님이 찰밥이니 아이 깨우지 말라느니 하며 정신없이 재촉하시는 바람에 비슷한 색상의 다른 서류 파일을 잘못 집어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손님, 여권 안 가져오셨나요? 쉬어가셨으면 지금 바로 다녀오셔야 겨우 맞출 수 있을 텐데요. 카운터 곧 마감합니다.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침실 화장대 위에 여권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할 셈이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퀵 서비스로 바로 보내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뚜뚜뚜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2번, 3번, 5번째까지 다시 걸었지만 들려오는 건 절망적인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불과 45분 전에 저를 배웅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나 계셨고 아들 전화를 놓칠까봐 항상 벨소리를 최대로 해두시는 분이었습니다. 왜 전화를 받지 않으실까? 손녀 밥을 챙겨주시느라 바쁘신가? 아니면 화장실에 가셨나?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려 애썼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물을 보관소에 맡기고 미친 듯이 달려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제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정말 중요한 걸 두고 왔어요. 요금은 더 드릴게요. 저는 불안감에 갈라지는 목소리로 기사님께 애원했습니다. 택시는 고속도로 위를 쏜살같이 달렸지만 제게는 시간이 멈춘 듯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 비행기를 놓칠지 모른다는 걱정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왜 온 가족이 동시에 연락이 두절된 걸까? 아침에 저를 억지로 문 밖으로 밀어내며 딸에게 뽀뽀도 못하게 했던 박 여사님의 모습, 돈을 건네받을 때 반짝이던 눈빛, 그 모든 사소한 디테일들이 하나로 꿰어 맞춰지며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제발 이 모든 게 저의 과민한 의심이기를, 집에 도착하면 할머니와 손녀가 즐겁게 아침을 먹고 여권은 책상 위에 얌전히 놓여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온한 아침이 아니라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침 7시가 넘어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요금을 계산하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지름길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 서울의 교통체증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흘려보낸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횡한 복도에 부는 바람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 남편이 3년 전 이사 올 때 직접 달았던 하윤이네 행복한 집이라는 나무 문패가 걸린 우리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몇 걸음을 남겨두고 제 발걸음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바깥 철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 나무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는 평온한 아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죽여 다가가 열쇠를 꽂으려다 안에서 잠겨 있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틈에 귀를 바싹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가 찍찍 하고 울려 퍼졌고 그 사이로 무거운 가구를 끄는 드르륵 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낯선 남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 뭘 하든 손 좀 빨리빨리 움직이쇼. 이 TV 최신형이라 값 좀 나가겠네. 포장 잘해요. 액정 깨지면 돈 깎을 거니까. 그리고 저 금고는 또 뭐요? 비밀번호 찾았어요. 아니면 내가 사람 부를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죠.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도둑이 아니라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는 업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조급하고 냉혹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벌써 떠났어. 지금쯤 비행기 안에 앉아 있겠지.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면 서둘러야 해. 김 사장, 사람 하나 더 불러서 이 소파부터 실어가. 빚 갚으려면 싹 다 팔아치워야지. 안 그러면 당신이 내 손목 자른다고 협박했잖아. 나 무서워 죽겠다고. 저는 차가운 철문에 기댄 채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관심, 정성껏 끓여준 삼계탕, 출장을 응원하던 말들이 전부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다니.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의 모든 살림을 팔아치워 빚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딸아이의 부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윤이는 벌써 일어나 집 안가득 제잘거렸을 시간입니다. 왜 이 소란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걸까?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기를 빌면서요. 그때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하는 막힌 신음소리. 마치 상처 입은 작은 동물이 입이 막힌 채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공포는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내 딸, 우리 하윤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로서의 본능이 소리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들과 싸우라고 외쳤지만 남은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 남자에게는 공범이 있을 것이고 박 여사님은 빚에 몰려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성급하게 행동하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치기 위해 하윤이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몸으로 비상계단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센서 등이 깜빡이는 어두컴컴한 계단에서 식은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111을 누르고 이어서 이사 올 때 저장해 두었던 관할 파출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울음과 뒤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또박또박 말하려 애썼습니다. 여기요.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제 딸이 위험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아 우리 집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속은 불타는 듯 뜨거웠고 흘러가는 매 순간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1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들이 하윤이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도망칠까봐 집안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는 여전히 저를 조롱하듯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사이로 남자의 재촉하는 고함 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쪽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관 2분과 아파트, 경비 아저씨, 그리고 방범대원 1분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제복을 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우리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요. 저 안에 있어요. 제 딸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한 경찰관이 저를 진정시키라는 손짓을 하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행정조사차 나왔으니 안에 계신 분은 즉시 문을 열어주십시오. 안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가구 끄는 소리도 말소리도 사라지고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안에 사람 있는 거 다 압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관들 뒤에 숨어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까봐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3번의 경고에도 반응이 없자 경찰은 문을 강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절단기 소리와 망치로 자물쇠를 내리치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철문이 열리고 뒤이어 나무문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들과 함께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정성껏 가꿔온 아늑하고 깔끔했던 우리 집은 이제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실은 휑했고 우리 부부가 아껴 장만했던 가죽 소파는 분해된 채 벽 한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65인치 최신형 TV, 오디오 시스템, 제 업무용 컴퓨터 등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긴 거대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종이 조각과 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하윤이의 장난감들은 무참히 짓바려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박 여사님과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벌벌 떨며 신발장 옆에 숨어 있었고 덩치 크고 팔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는 어깨에 제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그가 긁어모은 돈과 귀금속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남자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 가방을 바닥에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경찰관이 재빨리 소리쳤습니다. 꼼짝 마, 손머리 위로 올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불과 어젯밤 저에게
정성껏 국을 떠주시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공포와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은 오직 혐오감뿐이었습니다. 집이 엉망이 되고 재산이 포장된 것은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먼지와 땀 냄새로 가득한 방 안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 하윤이 어디 있어요? 하윤이 어디다 숨겼어요? 저의 광기 어린 외침에 돌아온 것은 박 여사님의 어설픈 변명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눈을 피하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고 더듬거리며 서투른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쟤는 놀러 나갔어. 내가 옆집에 좀 놀다 오라고 보냈어. 놀러 나갔다고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느 이웃이 아이를 맡아준단 말입니까? 놀러 나갔다면 왜 아이의 장난감들이 바닥에 짓바려 있는 거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방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베란다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우리 모녀가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던 그 방, 커튼이 굳게 처져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침대는 감나가는 물건을 찾기 위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흐느낌을 참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붙박이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겨울 이불을 넣어두는 커다란 오크나무 장롱이었습니다. 나무 문을 발로 차는 듯한 쿵쿵 하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밖에서 들었던 하는 막힌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에 피가 쏠렸습니다. 저는 장롱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안의 광경은 마치 누군가 칼로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고통에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윤이, 제 사랑하는 4살배기 딸이 좁고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장롱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휴대폰 충전기로 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입은 박스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 붉게 충혈된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빛과 엄마를 보자 아이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윤아, 내 딸.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 했지만 아이의 연약한 피부는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테이프가 떨어지자마자 아이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 살려줘.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무서웠어, 엄마. 저는 서둘러 아이의 손을 풀어주고 경련하듯 떨고 있는 작은 몸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제 눈물은 아이의 눈물과 뒤섞여 짜디짰습니다. 극심했던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제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끔찍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슬쩍 빠져나가려던 문신 남자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소파에 내려놓고 그 남자 앞으로 달려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가 저를 밀치려 할 때 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마른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개자식, 네가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남자는 순간 멍해져서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경찰관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팔을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여사님은 비명을 지르며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핏줄마저 희생시키는 악마였습니다. 저는 불타는 증오의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손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보시죠. 당신 아직도 사람입니까? 경찰에 제압되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자 박 여사님은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이 을에 그렇듯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지럽게 쌓인 상자들 사이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내 아들 집 물건 좀 파는 게 무슨 죄라고 경찰까지 불러. 내가 도둑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녀는 손녀를 장롱에 가둔 사실은 쏙 빼놓고 이 범죄 행위를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수갑을 찬 남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교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잘 좀 보세요. 저는 중고 물품 가게 사장입니다. 이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자식들이 급하게 이민 가게 돼서 집안 살림 헐값에 다 처분한다고 해서 온 겁니다. 저는 정당하게 거래하러 온 거지. 이게 도둑질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는 모든 죄를 박 여사님에게 떠넘기며 방금 전까지 그녀를 도와 물건을 포장하고 재촉했던 사실을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하윤이를 품에 안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두 사람의 서툰 연극을 보며 인간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서를 작성하던 경찰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이 집은 저와 제 남편 공동 명의입니다. 저분은 이 집의 어떤 재산도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을 막고 손을 묶어 가두는 행위는 집 정리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 및 아동학대이며 조직적인 절도 행위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여사님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모든 진술은 경찰서에서 명확히 밝혀질 겁니다. 현재 우리는 당신과 이 남성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고 아동을 학대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모두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들은 상자들을 봉인하고 돈이든 가방과 제 딸을 묶는 데 사용된 박스 테이프 등 증거물들을 수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박 여사님은 더 이상 드러눕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제발 경찰 아저씨들한테 나 좀 용서해달라고 말해줘. 내가 늙어서 경찰서 같은 데 가면 망신이란다. 나는 저 사람들한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어.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집안 망신이다. 또 그 집안 망신 타령. 그녀가 저를 조종할 때 항상 사용하던 낡아빠진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며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법정 가서 하세요. 하윤이 입에 테이프 붙일 때 집안 망신은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경찰관들을 따라 뒤돌아섰습니다. 경찰차의 사일은 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깨고 죄인들을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꼭 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폐허가 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깃든 이 집은 이제 탐욕과 배신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싸움이 길고 고단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저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파출소 조사실 안 공기는 차가운 담배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울던 하윤이는 제 품에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손은 제가 또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박 여사님이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신을 한 남자는 다른 방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타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제 긴장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뭐가 부족해서 자식 물건을 팔아야 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친손녀를
장롱에 가둘 수 있었을까? 30분쯤 지났을 때 한 경찰관이 남자 조사실에서 나오며 얇은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박 여사님을 엄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 중고 매장 및 전당포 업주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먼저 연락해 와서 집안의 모든 가구와 전자제품을 싼 값에 일괄 매입해달라고 요청했고 현금으로 즉시 지급해달라고 했다는군요. 또한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님은 흐느끼며 주름진 뺨으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억울해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낡은 물건 팔아서 새 것으로 바꿔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경찰관이 책상을 가볍게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가 당신과 김 씨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니 아드님과 며느님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면서 자식들 집이라 팔 권리가 있다고 장담하셨더군요. 우리 며느리 비행기 탔으니 서둘러 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당신의 인터넷 접속 기록에서 찾아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바카라 88의 5천만 원 빚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5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제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하나 깎는 것을 낙으로 아시던 소박하고 검소하던 시어머니가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다니. 박 여사님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공포에 질려 뒤틀린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한 판에 10,000원, 20,000원씩만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계속 잃고 잃을수록 본전 생각이 나서 빚쟁이들이 협박했어요. 시골집까지 찾아와서 제 손목을 자르고 온 동네에 망신을 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윤이가 출장 가는 걸 보고 일단 물건이라도 팔아서 빚부터 갚고 나중에 내가 노가다라도 해서 번 돈으로 다 채워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절, 정성껏 끓여준 삼계탕, 저를 공항으로 떠밀던 그 조급함,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부부의 집을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한 현금 인출기로 만들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시골에서의 체면이 친손녀의 안전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눈앞에서 떨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며 연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혐오감만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심과 모성애까지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더 꽉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다시는 저 잔인한 할머니 곁에 내 딸을 단 1초도 두지 않겠다고. 초동 조사를 마치고 진술서에 서명한 뒤 저는 딸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서자 따가운 정오의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져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길가 카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남편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3번째 신호음이 울린 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깬 듯 했고 점심시간을 방해받아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국 도착했어? 왜 이 시간에 전화야? 나 오후에 현장 나가야 해서 잠깐 눈 좀 붙이려던 참인데. 남편의 태평한 목소리를 듣자 억눌렀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 나 잘 들어요. 나 미국 안 갔고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나 지금 파출소에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절도랑 아동학대 혐의로 방금 체포되셨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민준 씨가 마치 제가 시시한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망상이라도 해? 아니면 시차 적응이 벌써부터 안 되나? 어머니가 집에서
하윤이 보고 계시는데 무슨 체포야. 그리고 어머니가 하윤이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아동학대는 무슨. 당신 또 사소한 걸로 침소봉대하지 마. 어련히 애 가르치려고 큰 소리 좀 내셨겠지. 민준 씨의 무심함과 노골적인 어머니 편들기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 대한 제 불만을 단 한 번도 믿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시골분이라 순박하시잖아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스피커폰을 켜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구속 영장을 읽는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파출소 입구 쪽으로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들어봐요. 이게 내 망상인지 아닌지 똑똑히 들어보라고. 당신 어머니 도박 빚이 5천만 원이에요. 그 돈 갚으려고 사람 불러서 우리 집 살림 싹 다 팔아치우려 했고 하윤이 손 묶고 입 막아서 장롱에 가둬놨다고. 내가 여권 안 잊어버리고 그냥 갔으면 지금쯤 우리 집은 텅 빈 폐가가 되고 당신 딸은 장롱 안에서 질식사했을지도 몰라. 전화기 너머로 전해진 소란의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뭐라고? 5천만 원. 장롱에 가뒀다고? 당신. 진짜야. 농담이야. 어머니가 도박을 하실 리가 없잖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올라와요. 와서 당신 눈으로 직접 봐. 당신의 그 순박하고 착한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 딸 손목에 남은 시퍼런 멍 자국을 직접 보라고. 그리고 알아둬요. 나 이번엔 절대 용서 안 해. 끝까지 갈 거야. 민준 씨는 당황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 잠깐만. 서윤아, 진정해. 내가 지금 휴가 내고 바로 올라갈게. 제발 섣부른 짓 하지 마. 서류 같은데 함부로 사인하지 말고. 알았지?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가족끼리 왜 이래. 다 해결할 수 있어. 가족. 그 단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쓰리고 비참하게 들리는지. 저는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했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일이 커져서 망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화목한 가정에 흠집이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쳐 잠든 하윤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널 지키는 유일한 방패야. 온 세상이, 심지어 내 아빠가 등을 돌린다 해도.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부서진 현관문이 흉터처럼 흉측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바깥의 쨍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한기와 황량함이 코를 찔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치우지 못한 상자들이 거실 한가운데 무덤처럼 쌓여 저의 거짓된 행복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바닥은 낯선 사람들의 흙 묻은 신발 자국으로 가득했고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제가 꽃병 하나, 식탁보 하나까지 정성껏 가꿨던 이 집은 이제 막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작은 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방은 범인들이 미처 손대지 못해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는 이따금씩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떨며 엄마, 가지마 라고 잠꼬대를 했습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소매를 살며시 걷어올리자 하얀 피부 위로 충전기 줄에 졸려 생긴 붉고 푸른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뺨에는 테이프의 끈끈이가 남아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얼굴과 손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물그릇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몸에 난 모든 상처는 저의 순진함과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경계했더라면, 만약 내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성급하게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 아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아이가 깊이 잠든 후 저는
경찰에 제출할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집안의 재산 피해 상황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TV, 오디오, 공기청정기는 모두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보니 구석에 있던 금고가 벽에서 뽑혀 나와 있었습니다. 다이얼 부분은 남자가 드라이버로 억지로 열려 있는지 긁힌 자국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금고를 열기 전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돌렸고 묵직한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집문서, 예금 통장, 그리고 친정 엄마가 결혼할 때 주신 예물 금 상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비상금과 자잘한 액세서리를 넣어두는 금고, 안 작은 서랍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지폐를 종류별로 반듯하게 정리해두는데 지금 보니 오만 원권 뭉치가 얇아져 있었고 위치도 제 기억과 달랐습니다. 설마 박 여사님이 예전부터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나? 아니면 민준 씨가 알려줬나? 차갑고 날카로운 새로운 의심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금고를 닫고 나중에 더 자세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 깨어났을 때 이 끔찍한 기억을 다시 마주하지 않도록 이 전쟁터를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집을 청소했습니다. 짜디짠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먼지와 뒤섞이며 파탄 직전에 놓인 제 결혼 생활의 잔해들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 문 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잠을 못 자고 걱정에 시달린 탓인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참혹한 광경을 본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소파에 앉아있는 제게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방으로 달려가 딸의 상태를 살피거나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위로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는 어때? 경찰이 힘들게 하지는 않아. 고소 취하했어. 저는 제 남편, 지난 세월 동안 사랑하고 믿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박꾼 어머니에 대한 걱정뿐 아내와 자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안 궁금해요? 당신 눈에는 당신 어머니만 금지옥엽이고 당신 딸은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해요? 민준 씨는 움찔하며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하윤이야 놀랐겠지만 애들은 금방 있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신데 감옥에라도 가시면 친척들 보기 얼마나 창피하겠어. 서윤아, 우리끼리 일인데 조용히 해결하자. 고소 취하해줘. 어차피 물건들도 다 여기 있잖아. 손해본 것도 없는데. 손해본 게 없다고? 저는 벌떡 일어나 민준 씨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봐. 이게 집구석 꼴이야. 당신 딸 손목에 시퍼렇게 든 멍자국이나 보라고. 이걸 조용히 해결하자고. 그분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이나 했겠어. 아니면 그냥 도박빚 갚아주는 현금 인출기로 받겠지. 도박빚이 5천만 원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집 팔아서 어머니 빚 갚아줄 거야.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야.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외면하면 누가 도와주겠어. 내가 약속할게. 내가 맹세하는데 밤낮으로 일해서 어머니 빚 다 갚을게. 당신이랑 하윤이한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그러니까 내 얼굴 봐서라도 합의서 하나만 써줘. 형량이라도 줄일 수 있게. 어머니 감옥 가시면
나 어떻게 살아? 불효자식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저는 민준 씨를 보며 깊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유약하고 맹목적이었습니다. 그는 효라는 이름으로 악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난 절대 합의서 안 써줘. 감히 내 딸한테 손댄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해. 그리고 당신 불효자식으로 살기 힘들면 이 집에서 짐 싸서 당신 어머니 있는 시골로 돌아가. 민준 씨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순종적이고 모든 것을 감내하던 아내가 오늘따라 이렇게 단호하고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하윤이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파출소 조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의 소지품을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물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니 급히 서에 와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옆집의 친절한 아주머니, 어제 유일하게 저를 위해 증언해 주신 분께 아이를 잠시 맡기고 서둘러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은 박 여사님의 날고해진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시장 갈 때 항상 들고 다니던 가방이라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자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금목걸이와 금반지 몇 개였습니다. 제가 화장대 서랍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이었습니다. 금고가 아닌 곳에 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다음에 나온 물건은 저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선명한 태극 문양이 밝힌 분홍색 표지의 서류, 부동산 등기권리증, 바로 우리 부부의 아파트 집문서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어 서둘러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분명히 저와 민준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왜 이게 박 여사님의 가방에서 나온 걸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서윤 씨, 경찰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서류 사이에서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그가 제게 A사 용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로 작성된 위임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부부가 이 아파트의 처분, 양도, 담보 설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박 여사님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에는 민준 씨와 제 이름의 서명이 날조되어 있었는데 얼핏 보면 꽤 비슷했습니다. 박 여사님 진술로는 이 집문서를 전당포에 맡기고 5억 원을 빌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위임장은 사람을 고용해서 서명을 위조한 것이고요. 집안의 물건을 다 팔아치운 뒤에 바로 집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만약 서윤 씨가 조금만 늦게 돌아왔다면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위임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저 좀도둑처럼 TV나 냉장고를 팔아 도박 빚을 갚으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야심은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보금자리마저 팔아넘겨 그 돈을 온라인 도박판에 쏟아부으려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머니라는 사람이 자식과 손주의 집을 빼앗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파출소를 나서며 방금 돌려받은 집문서를 꽉 쥐었습니다.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어머니가 그저 낡은 물건 몇 개를 팔려 했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을까? 박 여사님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시골로 퍼져나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 휴대폰은 시댁 친척들의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저주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천하의 몹쓸 며느리,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다니 달걀이 바위를 치는 격
네가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하는구나. 그들은 박 여사님이 손녀를 장롱에 가두고 우리 집을 통째로 팔아넘길 뻔했다는 사실은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는 낡은 도덕률만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던 것입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파출소 근처 카페에서 밤을 새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헬쑥해진 그의 모습을 보니 약간의 안쓰러움이 들었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그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게 밥은 먹었는지 아이는 괜찮은지 묻는 대신 큰아버지의 문자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 오늘 당장 고소 취하 안 하면 큰아버지가 우리를 족보해서 파버리시겠대. 시골에서는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서윤아, 어머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법까지 끌어들이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민준 씨는 마치 제가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것처럼 원망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집문서와 위조된 위임장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가 이 집안 체면으로 뭘 하려 했는지 알아요? 이 집 담보로 5억 대출 받으려 했대요. 이것 봐요. 내 서명, 당신 서명 다 위조했어. 내가 하루만 늦게 왔어도 우리 세 식구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라고. 그때가 되면 당신 큰아버지가 우리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줄 것 같아요? 아니면 멍청하다고 욕이나 하겠지. 민준 씨는 위임장을 집어들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집을. 하지만 뼛속까지 밝힌 유약함은 이내 변명을 찾아냈습니다. 빚에 몰려서 잠시 정신이 없으셨던 거겠지. 설마 진짜 집을 팔았겠어. 잠깐 담보로 맡겼다가 돈 구해서 다시 찾으려고 하셨을 거야. 서윤아, 어쨌든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집도 그대로 있잖아. 너무 강하게 나가면 당신만 손해야. 지금 합의해주면 내가 어머니 다시는 서울에 못 올라오게 하고 시골에서 꼼짝 못하게 할게. 제발 내 얼굴 봐서 이번 한 번만 봐줘. 남편의 압박, 친척들의 욕설이 거센 파도처럼 제 부서진 마음에 몰아쳤습니다.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온 시댁 식구들이 한통속이 되어 이제 막 끔찍한 일을 겪은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과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저를 올가매고 이 모든 억울함을 삼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했습니다. 하윤이는 잠들었지만 이따금씩 꿈속에서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베란다를 들락거리며 연신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제 떠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결국 제 침묵을 견디지 못했는지 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건장한 가장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빌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연세도 많으신데 감옥 가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 혹시라도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지.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 은혜 아직 다 갚지도 못했는데 내 손으로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민준 씨는 제 다리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그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그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작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맹세할게. 내가 투잡. 스리잡을 뛰어서라도 어머니 빚 다 갚을게. 당신이랑 하윤이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 거야.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줘. 우리 하윤이한테 할머니를 지켜주고 온전한 가정을 지켜줘. 어머니 감옥 가고 우리 이혼하면 하윤이는 어떻게?
당신 정말 괜찮겠어? 바로 그때 잠에서 깬 하윤이가 방에서 아장아장 걸어 나왔습니다. 아빠가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자 아이는 겁에 질려 덩달아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울지 마. 왜 그래? 엄마, 아빠, 혼내지 마. 아빠와 딸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뼛속까지 미웠지만 순진한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도 엄마였습니다. 제 딸이 아빠와 엄마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길 바랐습니다. 민준 씨의 약속은 진심처럼 들렸고 남자의 눈물은 제 굳은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 더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닐까,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에 이혼 서류를 쥐고 있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일어나요. 애 놀라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민준 씨를 부축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두는데 하윤이 때문이지 그분 때문이 아니에요.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이를 달래 재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며 오후에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니 빨리 합의서를 써달라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의 조급함이 조금 거슬렸지만 이미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했기에 저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얀 종이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합의서라는 글자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줄을 써 내려갔습니다. 본인 김서윤은 피의자 박 여사의 며느리로서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제 자존심이 칼에 베이는 듯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내 딸을 해친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띵동. 책상 위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광고이거나 수수료 안내 문자겠거니 하고 무심코 화면을 보았는데 잠금 화면에 뜬 숫자가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귀하의 계좌 1234에서 3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내용 XX 금은방 카드 결제 300만 원 금은방.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카드는 제가 3개월 전 민준 씨가 현장에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한도는 500만 원. 본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고 가족 카드는 민준 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지금 제 눈앞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내가 준 신용카드 좀 줘봐요. 민준 씨는 깜짝 놀라 얼굴색이 변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카드, 지갑에 있는데 지갑을 어디 뒀더라? 잠깐만 찾아볼게. 저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은행 앱을 켜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시간은 오늘 아침 9시 15분. 장소는 XX 금은방. 저는 지난 며칠간의 거래 내역을 훑어보았습니다. 세상에 ATM 현금 인출, 전자제품 매장 결제, 전자지갑 충전, 총액이 거의 4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제가 출장 준비로 바빴던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민준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설명해봐요. 누가 당신 카드로 금을 샀어요? 누가 지난 일주일 동안 카드 한도를 거의 다 썼냐고요? 카드 누구한테 줬어요? 민준 씨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어머니가 하윤이 물건 사야 한다고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셔서 내가 드렸는데 아마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는 지금 유치장에 있어. 어떻게 금을 사? 저는 소리치며 휴대폰을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그분이 공범한테 넘긴 거야. 다 계획했던 거라고. 체포되기 전에 남은 돈까지 빼돌리려고
다른 사람한테 카드를 넘긴 거야. 제가 힘들게 일해서 갚고 있는 카드빚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공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약한 아들을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냈고 돈을 마구잡이로 쓴 뒤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오늘 아침 300만 원어치 금을 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제 뺨을 후려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건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중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만약 박 여사님이 유치장에서 제 카드로 금을 살 배짱이 있고 금고를 억지로 열려고 했다면 과연 금고 안은 정말 안전할까?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카드를 줬다면 금고 열쇠도 주지 않았을까? 금고는 부서지지 않았지만 어제 보았던 현금 서랍이 흐트러져 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밀치고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짙은 붉은색의 나전칠기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친정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시골의 반 몇 되기를 팔아 제 결혼 예물로 주신 골드바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언제나 내 몸 하나 지킬 비상금은 있어야 한다. 이 골드바 5개는 제 부적이자 하윤이의 미래를 위해 쓰려 했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5개의 골드바가 눈부신 황금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뚜껑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왜 플라스틱 케이스가 이렇게 낡고 주름져 보이지? 그리고 골드바 하나를 들어 올렸을 때 익숙했던 묵직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저는 골드바 뒷면을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1년 번호는 그대로였지만 모서리의 금빛이 진짜 금처럼 깊고 선명하지 않고 약간 바랜 듯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방문가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준 씨는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의 겁먹은 태도는 제 의심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금 상자를 들고 슬리퍼를 꿰어 신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윤이 좀 보고 있어요. 아파트 앞 금은방에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미친 듯이 달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금은방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유리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진짜 금인지 확인해 주세요. 아넨, 주인 아주머니는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확대경을 쓰고 골드바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골드바 모서리를 살짝 긁어낸 뒤 시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희미한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극힌 자국이 검푸른 색으로 변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았습니다. 서윤 씨, 이거 가짜야. 안에 구리를 넣고 겉에만 24K 금으로 도금한 거네. 요즘 나오는 가짜는 정교해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어 귀가 멍해졌습니다. 길거리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짜금 5개 전부. 우리 엄마의 땀과 눈물, 저의 희망이 이제는 아무 가치 없는 구리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진열대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 일은 최근에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어쩌면 민준 씨까지 그들은 대체 언제부터 이 금을 바꿔치기 할 음모를 꾸몄던 것일까? 저는 실수를 터뜨렸습니다. 300만 원 카드빚에 분노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이미 훨씬 전부터 모든 것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 가짜 금 덩어리들을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쨍그랑 둔탁한 소리가 침묵을 갈랐습니다. 말해요. 언제부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소리칠 힘도 없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구멍 안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일은 1년도 더 됐어. 1년도 더 됐다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제 집에서 도둑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불법 토토로 2천만 원 빚을 졌다고 죽어버리겠다고 우셨어.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화낼까봐 무서웠고 어머니가 금고 열쇠를 달라고 잠시만 빌려서 빚 갚고 이래서 다시 채워 넣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는 이 가짜금을 주면서 당신이 갑자기 확인할 때를 대비해서 바꿔두라고 했어. 저는 민준 씨의 말을 들으며 목구멍까지 역겨움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믿고 금고 열쇠까지 맡겼던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내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이다니. 그는 제가 연말 대청소를 하며 이 금상자를 소중히 닦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을까. 이 금이 우리 엄마가 평생 굶어가며 모은 돈이라는 거 알아요? 저는 분노에 차서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딸 시집 보낼 때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밭 팔아서 마련해 주신 돈이야. 그런데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는 이걸 도박 빚 갚는 자기들 돈주머니로 생각했어? 당신 대체 어떤 인간이야? 당신은 공범이야. 사기꾼이라고. 민준 씨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또 그 지겨운 레퍼토리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그냥 엄마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나도 매일 당신이 알게 될까봐 불안에 떨면서 살았다고. 돈 벌어서 진짜 금으로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빚을 갚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또 새로운 빚을 만들어 오셨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서윤아, 저는 그의 다리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비참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니 동정심은커녕 경멸감만 느껴졌습니다. 32살이나 먹은 남자가 아내와 자식은커녕 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는커녕 아내의 것을 훔쳐다 바치다니. 그는 제 남편이 될 자격도 하윤이의 아빠가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 가짜 금의 진실은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씻어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쓰다만 합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으며라는 글자가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저는 관용을 베풀고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잘못된 곳에 베푸는 관용은 악을 키울 뿐입니다. 만약 이번에 용서한다면 다음번에는 이 집을, 아니 저와 제 딸까지 팔아넘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찍찍. 저는 합의서를 갈기갈기 찢어 손 안에서 구긴 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 행동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서윤아, 뭐 하는 거야? 미쳤어? 합의서 찢으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라고. 그래요. 그분은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를 켰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운명의 톱니바퀴가 갈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5분 뒤 저는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A사 용지 2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짜금 덩어리들이 널브러진 테이블 위에 그 서류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굵은 글씨의 제목이 민준 씨의 눈에 밝혔습니다. 이혼 합의서, 사인해요. 저는 짧게 말하며 펜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더 이상 사기꾼 집안과 엮여 살 수 없어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선택했고 그 맹목적인 효도를 선택했어요. 나는 내 딸을 선택할 거예요. 이 진흙탕에서 하윤이를 지켜야겠어요.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혼, 고작 이 일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내가 무릎 꿇고 빌었잖아.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잖아. 정말 이 가정을 깨버릴 셈이야. 이 집은 당신 어머니가 내 딸 입에 테이프를 붙였을 때, 당신이 그분한테 금고 열쇠를 넘겨줬을 때 이미 깨졌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도덕적인 척하지 마. 당신은 최악의 남편이야. 1년 넘게 나를 속였고 당신 어머니가 아내와 자식의 재산을 빼돌리는 걸 방치했어. 무슨 낯으로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야.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애원하던 눈빛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어의 눈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하고 만만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안전과 짓밟힌 자존심 앞에서 어떤 여자라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혼 서류는 단순히 결혼 생활의 종지부가 아니라 그들 가족 전체에 대한 저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자 민준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의 비겁함은 패배자의 비열한 공격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손안에서 구겨 바닥에 던지고는 비웃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좋아. 하지만 하윤이는 절대 못 데려가. 하윤이는 우리 집안의 귀한 손녀야. 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거야. 법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그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어머니는 감옥에 갔어. 당신 자신도 사기 공범인데 법원이 그런 환경에 아이를 맡길 것 같아요? 민준 씨는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집은 공동명의니까 이혼하면 반반이야. 집 팔아서 은행빚 갚고 나면 당신도 길바닥에 낳는 신세라고. 집도 없지. 월급도 쥐꼬리만 하지. 그런데 나는 시골에 부모님 땅이 있어. 당신보다 아이를 키울 조건이 훨씬 좋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게다가 당신은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낸 악독한 여자야. 내가 맘카페에 당신 실체를 다 폭로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할 것 같아. 민준 씨의 협박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불효 며느리라는 프레임을 씌워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압박하여 굴복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제 약점이 하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친딸마저 인질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쓰레기구나. 저는 분노로 떨며 그를 가리켰습니다. 쓰레기라도 좋아. 우리 엄마만 구할 수 있다면. 민준 씨는 제 손을 뿌리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엄마 고소 취하할 생각이나 해. 안 그러면 나도 더는 안 참아. 다시는 내 딸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넓은 거실이 숨막히게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민준 씨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긴 법정 싸움을 벌이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양육권을 다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침실에서 하윤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제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이 방으로 들어가 작은 천사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엄마가 싸울게. 하윤아. 온 세상이 엄마에게 등을 돌려도 그 누구도 특히 저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서 너를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야.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아침 수만 명의 회원을 가진 지역 맘카페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악독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덫을 놓다. 집을 차지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감옥으로. 내용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가득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손주가 보고 싶어 아들 집에 청소를 도우러 갔다가 실수로 물건을 깨뜨렸는데 며느리가 도둑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에는 박 여사님이 웅크리고 앉아 서럽게 우는 사진과 함께 몹쓸 며느리를 향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저를 향했습니다. 민준 씨는 약속대로 비열한 방법으로 저를 공격하고 저를 세상의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하나뿐이고 저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개인 SNS와 그 맘카페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담담하게 사실만을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윤이의 팔에 든 멍자국 사진과 외부 충격 및 결박으로 인한 다발성 타박상이라고 명시된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문신 남성과 박 여사님이 커다란 상자들을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때 하윤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이 압수한 집문서와 위조된 서명이 담긴 위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글은 민준 씨의 모든 거짓말을 날려버리는 원자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민감한 네티즌들은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저에게서 잔인한 시어머니와 최악의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팔 좀 보세요. 너무 마음 아프네요. 할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짐승 같은 짓을, 시어머니는 집 팔아먹고 남편은 그걸 감싸주고 저런 집안은 상종하면 안 됩니다. 글쓰님, 절대 합의해주지 말고 끝까지 싸우세요. 아파트 이웃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박 여사님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며 제가 평소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저를 지지하고 민준 씨 가족을 비난하는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는 황급히 글을 삭제하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실체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마음을 추스른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및 형사사건 전문으로 유명한 강인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저는 박 여사님이 손녀를 가두고 물건을 판 것부터 가짜 금과 집을 팔려던 음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안경을 벗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박 여사님의 행위는 여러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죄목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묻고 입을 막아 장롱에 가둔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및 특수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집안의 재산을 몰래 판 것은 특수절도죄입니다. 셋째, 위임장을 위조하여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어치 금을 사고 그 전에 인출한 금액까지 합하면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 기죄가 성립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저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죄를 저질렀을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민준 씨의 경우 어머니가 금을 바꿔치기 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은폐를 도왔습니다. 만약 그 돈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사기죄의 공범 또는 범인은 익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확신에 찬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정의의 저울이 되어 악인들을 심판해 줄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형사사건과 이혼소송 모두를 위임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가 우리 모녀에게 준 상처에 대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흘 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몇 가지 사실관계 대질 신문을 위해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도 함께였지만 그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다시 만난 박 여사님은 제가 알던 그 기세등등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깡마르고 초췌해진 모습에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수인복을 입은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를 보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교도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좀 살려줘. 나 여기서 너무 힘들어, 아들아. 박 여사님은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 금구매 내역, 위조된 위임장 등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박 여사님은 죄를 인정하면서도 빚쟁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상황 탓을 했습니다.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 박 여사님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거짓된 애원이 아닌 원망과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독한 년인 줄은 몰랐다. 내가 내 시어미고 내 남편을 낳은 사람인데 감히 나를 감옥에 쳐넣어?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내 딸도 똑같이 될 거다. 제 딸을 저주하는 말을 듣자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철창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입 닥치세요. 당신은 내 딸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어요. 당신이 바로 당신 손으로 손녀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빚 갚을 시간 벌려고 어두운 장롱에 가뒀어. 당신이야말로 천벌 받을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감옥에 보낸 게 아니야. 당신의 탐욕과 잔인함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거라고. 거기서 평생 참회나 하시지. 저는 박 여사님의 울부짖는 욕설과 민준 씨의 깊은 한숨을 뒤로하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잘못된 곳에 베푸는 동정은 죄악입니다.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감옥이 가장 합당한 처벌이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오자 민준 씨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담벼락에 기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낮에 건장한 남자가 통곡하는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직장도 잃고 어머니는 감옥에 가고 아내와 자식과는 이혼하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된 현실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며칠 사이 민준 씨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SNS에서의 논란과 잦은 결근, 그리고 어머니의 도박 빚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회사는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유능한 건설 엔지니어의 창창한 미래가 이제는 실업과 불명예로 얼룩졌습니다. 서윤아, 민준 씨가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다 잃었어. 직장도 엄마도 이제 너랑 하윤이까지.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깟된 효도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서. 저는 민준 씨를 보며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후회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상처를, 하윤이의 영혼에 새겨진 흉터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약함과 악에 대한 방관의 대가는 언제나 비싼 법이에요. 당신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작은 가정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선택했으니 이제 그 결과를 어머니와 함께 짊어지세요. 나와 하윤이는 속임수와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삶이 필요해요. 저는 무너져 내린 그를 뒤로하고 변호사님이 불러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따가운 오후 햇살 아래 작고 초라해지는 민준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가시밭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제 앞에는 딸의 미래가 제가 스스로 찾아야 할 터널 끝에 빛이 있었으니까요. 1심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비는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는 듯 했지만 시댁을 뒤덮은 치욕까지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오신 친정 엄마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박 여사님은 교도관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불과 2달 남짓한 수감 생활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특히 제가 앉은 방청석을 지나갈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민준 씨는 관련인석에 앉아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도 꽤 많이 왔지만 더 이상 아무도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보거나 욕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고 검사의 단호한 공소장 낭독은 한때 악을 옹호했던 그들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재판은 공범들을 신문하면서 열기를 띄었습니다. 전당포 주인과 그의 일당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죄를 박 여사님에게 떠넘기며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증인석에선 전당포 주인은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중고 물품 매매업자입니다. 박 여사님이 제게 먼저 서너 차례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집을 비웠으니 현금이 급해 집안 살림 전부를 급히 처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건들이 너무 새 것 같아 망설였지만 박 여사님은 계속해서 재촉하며 오전에 다 치워주기만 하면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집문서도 있다며 물건을 다 팔고 나면 바로 집문서를 담보로 5억을 빌리겠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다른 재판에서 체포되어 증인으로 출석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역시 피고인 박 여사님이 사이트의 VIP 고객이었으며 주로 심야 시간에 거액을 입금하며 도박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큰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전을 찾기 위해 사방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한 번은 사이트 관리자에게 곧 아들 집을 팔게 될 테니 며칠만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적나라한 증언은 박 여사님이 애써 만들어낸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노인이 어쩌다 실수했다는 가면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도박 중독이 그녀를 자식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의 주모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박 여사님을 옹호했던 친척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재판장이 가장 어린 피해자 하윤이의 진술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을 때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고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는 아이를 법정에 세우는 대신 심리 전문가와 수사관이 함께한 조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법정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고민형을 꼭 껴안고 있는 하윤이의 작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어눌하고 앳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숨바꼭질 놀이 하자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줄로 내 손을 묶어서 너무 아팠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우니까 할머니가 테이프로 내 입을 막았어요. 너 계속 울면 길바닥에 버릴 거야. 내 엄마는 미국 가서 다시는 안 와.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나를 깜깜한 장롱에 가뒀어요. 귀신 나올까봐 무서웠어요. 숨도 잘 안 쉬어졌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영상 속에서 아이는 말하는 내내 흐느꼈고 그 끔찍했던 순간을 다시 겪는 듯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친정엄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여성 배심원조차 몰래 눈가를 훔쳐야 했습니다. 아래 앉아있던 민준 씨는 이제 완전히 책상에 머리를 밟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군중의 침묵 속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후회의 울음이었고 자신의 유약함이 친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고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의 선박 여사님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나무 난간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 친손녀의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직접 듣게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도박판에서 잃어버렸던 양심이 이제 무딘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휴정 후 재판부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마지막 판결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박 여사님의 범행이 재산권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족의 신뢰를 악용했다. 또한 단순절도 및 사기를 넘어 4세 아동을 학대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 감경 사유가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 여성에게 특수절도, 사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 및 바꿔치기한 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땅, 땅, 땅. 판사의 망치 소리가 한 여인의 탐욕스러운 삶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판결을 듣고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황급히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실려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각각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 온 뒤에 축축한 공기,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이 절반은 덜어진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금방 아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악을 행한 자들은 죗값을 치렀습니다. 저는 잿빛 하늘 사이로 서서히 비치는 햇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윤아, 이제 우리 안전해. 형사재판 일주일 후 저와 민준 씨는 이혼 조정을 위해 가정법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양육권을 뺏겠다며 협박하는 기세는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판결과 자신의 실직, 빚더미에 앉은 현재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하윤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양육권을 제게 넘기고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복잡했던 재산 분할 문제, 즉 우리 공동 명의의 아파트는 매각하여 그 가치를 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몫은 사실상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어머니의 사채업자들과 은행이 빚을 받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몫은 어머니의 빚과 소송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데 그쳤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저는 낡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옷 몇 벌을 쑤셔 넣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이 집은 한때 우리 두 사람의 꿈이었고 우리가 벽돌 한 장, 그릇 하나까지 애정을 담아 가꾼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팔려나가야만 했습니다. 서윤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준 씨가 망설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하윤이 잘 부탁해. 아이 머릿속에 아빠랑 할머니에 대한 미움을 심어주지는 말아줘. 그냥 평범하게 자라게 해줘. 저는 한때 제 모든 것이었던 그 남자를 보며 쓰디쓴 연민을 느꼈습니다. 걱정 마요. 나는 속 좁은 사람 아니니까. 옳고 그름은 가르치겠지만 미움은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미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이니까 가서 당신 인생이나 잘 살아요. 당신 어머니처럼 망가뜨리지 말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휘청거리는 뒷모습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딸의 평온한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 매매 절차가 끝나고 저는 주말 동안 짐을 정리했습니다. 한때 저의 자부심이었던 80제곱미터의 넓은 아파트는 이제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배신과 고통스러운 기억의 흔적이 밴 거의 모든 가구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하윤이의 옷과 책, 장난감만 챙겼습니다. 이 집을 떠날 때 어두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은 쌀, 달걀, 채소 등 딸을 위한 음식들을 잔뜩 싸오셨습니다. 땀으로 옷을 흠뻑 적시며 묵묵히 짐을 싸는 늙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과묵하셨던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은 없어져도 사람은 남았다. 네가 있으니 다 된 거야. 새 집이 좀 좁아도 우리가 같이 있으니 괜찮아. 네가 퇴근하면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고 하윤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주니 얼마나 좋으냐. 저는 하윤이의 새 어린이집과 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투룸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새 집은 예전 집의 절반 크기였고 넓은 베란다도 고급스러운 가구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엄마가 해주신 갈치조림 냄새와 하윤이에게 숫자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아빠의 목소리가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은 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 밖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이 따뜻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새로 깐 이불 위에서 딸을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계산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제 주변에 거짓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한 달간의 휴가를 마치고 저는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출장은 당연히 무산되었고 승진 기회도 놓친 듯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며 저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마주할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동료들은 동정과 격려의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인사팀장님은 제 책상에 조용히 밀크티 한 잔을 놓아주시며 힘내, 다 지나갈 거야 라는 쪽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외국인 사장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투명성과 도덕성을 매우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서윤 씨, 개인적인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위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하고 단호하며 법을 준수했죠. 회사는 당신처럼 강단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마케팅 과장 자리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 때문이 아니라 지난 1년간 당신이 보여준 능력 때문입니다.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경력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은 공평했습니다. 최악의 남편을 데려가는 대신 제 일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2배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윤이는 처음 며칠간은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며 내 손 묶지 마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매주 아이를 아동 심리 상담사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무한한 사랑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아이의 얼굴에는 서서히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다시 숨바꼭질을 하기 시작했고 불을 켜지 않고도 어두운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 등에 엎여 까르르 웃는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손목의 흉터는 희미해졌고 저는 아이의 마음속 상처도 시간과 사랑으로 치유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늦가을 오후 어린이집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배달 대행 유니폼을 입은 초췌한 남자가 나무 뒤에서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눈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피부는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알아보자 그는 당황하며 마스크를 내리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하윤이. 아빠가 우연히 이 근처에 배달 왔다가 하윤이 끝날 시간인 것 같아서. 하윤이는 아빠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끔찍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지만 아이들은 본래 너그러운 법입니다. 민준 씨는 길거리에서 파는 값싼 헝겊 인형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하윤이 주려고.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큰 선물 못 사줬어. 미안해. Now. 저는 인형과 한때 잘 나가던 건설 엔지니어였으나 이제는 배달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원망은 없었고 연민만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가서 아빠가 주는 선물 받아. 아이는 머뭇거리며 다가가 인형을 받아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민준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딸을 안아주고 싶어 했지만 기름때 묻은 자신의 손을 보고는 이내 거두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워. 하윤이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 이제 가볼게. 손님이 기다려서. 그는 서둘러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가장 큰 벌은 저의 미움이 아니라 평생 화목한 가정을 잃었다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완전히 용서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이제는 훌쩍 자라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 하윤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고 잊어버린 여권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발걸음을 붙잡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복지 제도를 이용해 출장과 딸과의 여름 휴가를 겸해 유럽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창밖의 거대한 비행기들을 보며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하늘 날아가는 거야. 할머니 집보다 더 높이. 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우리 딸. 아주 높이, 아주 멀리,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갈 거야.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골에 계신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푸릇푸릇한 텃밭과 갓 태어난 병아리들 사진과 함께 오타가 섞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재밌게 놀다 와라. 집 걱정은 말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껐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벽한 동화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여전히 생활비와 씨름하며 때로는 외로운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었고 제 감정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연약하고 순진한 여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거센 폭풍은 썩어 빠진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제가 새로운 삶을 지을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을 보았습니다. 티 없이 맑은 파란 하늘, 솜사탕처럼 떠다니는 하얀 구름,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만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박 여사님은 만기 출소하여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매일 불공을 들이며 참회하고 있다고. 민준 씨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며 가끔 하윤이에게 작은 용돈을 보내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땅을 등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앞에는 하늘이, 자유가, 우리 모녀를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침은 매일 아침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침은 어둠을 기꺼이 놓아주고 태양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쉼터였습니다.